네, 정치권 상황 짚어보는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선 모드로 들어간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측근들과 함께 1,000명이 넘는 지지자들과 만났다는데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은 결정 시점을 일부러 늦게 끌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늦어지진 않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만약에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대구 의원 반 이상 물갈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일종 의원님, 본인의 대구 출마설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 혼자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대구에 또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당이 혁신을 통해서 젊은 30대의 무명의 지도자를 당대표로 보수가 내세울 때 큰 역할을 했고, 대선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할 거로 보는데,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어찌됐든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의 혁신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꾸준히? 그래서 그 이준석 전 대표 행보를 보면 당에 남아있으면서 신당론을 이슈화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에 남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 가서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당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네. 해왔던 게 아니고, 당에 남겠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당을 목표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당의 잔류가 불가능하면 신당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의 변화, 당의 변화, 또 윤핵관, 뭐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12월 27일까지. 계속 그런 행보를 할 겁니다. 한쪽에서는 신당의 밑그림을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당이 변해라, 대통령이 변해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있겠다. 당에 대한 애정을 뭐 얘기했다고 성 의원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당 잔류의 조건, 조건을 전제한 당 잔류하고 신당 창당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대구에 출마하겠다, 혼자 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는 역대 대구는 보통 60% 이상 국민의힘이 물갈이가 됐어요. 현역 의원들이. 네. 지난번에는 한 70%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용산발, 검사 플러스 알파, 낙하산, 공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최소 의석 아니에요. 역대 최소 의석이거든요. 네. 그거는 경쟁 우위 지역, 근소 우위 지역도 지난 총선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지역구에서 100석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용산, 검사 플러스 알파, 낙하산을 가게 되면 황금 지역구,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그 심장이 대구죠. 그래서 대구 물갈이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네. 내년 총선도 예측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미 같이 대구에 출마할 사람들, 저도 한두 명은 지금 접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공천에서 향후에 배제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그렇지 어떤 않고 인물들이죠? 이준석 대표는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을 염두에 둬서 이삭줍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새로운 젊은 사람들로 대구 출마 진용을 짜고 있고, 예. 그리고 3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공천을 네. 못 받거나 탈락한 현역이거나, 예. 이분들 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뭐 주호영 의원도 과거에 예. 그랬었고, 그래서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승산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알겠습니다. 전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자 구도로 가더라도 현역 의원에 대한 네, 교체 말씀- 지수는 네. 당의 지지율하고 또 현역 의원의 지지율을 함께 비교로잖아요. 예, 당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주로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신당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로 봐요. 왜 그러면 신당의 조건은 대권 주자이거나 지역적 기반을 튼튼히 갖고 있었던 예를 든다고 한다면 YS, DJ, JP 그 정도 그리고- 급이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정도가 성공을 했잖아요. 이 현실적인 측면을 왜 이준석 대표가 영민한 분인데 예. 이걸 모르겠습니까? 왜 지금 대구에 판을 흔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전 이 판이 쉽게 흔들릴 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인은 어느 흔들려고 누구도 못 하지만 팔았단 흔들리지 않을 말이죠. 것이다. 예. 그리고 예. 또 이준석 대표도 부친의 고향이지 출생을 서울서에 했잖아요. 지금 대구의 판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네. 것은 전 뭐 신진들로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맞지 않고 또 그에 못지않은 당의 개혁 프로그램과 네. 또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물로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최 전 수석께서 뭐 검사 플러스 알파, 낙하산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래서 뭐 황금 지역구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여튼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뭐 신당을 만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여권을 향해서 그럼 보수의 심장부 아까 뭐 최 전 수석께서 황금 지역구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지분 요구하는 압박 카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 네. 또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배려한다고 그러면 그게 혁신이 되거나 공천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오는 것이지요. 네.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예. 이것도 큰 전쟁이니까 총선에 대한 지휘사령탑으로서의 지휘를 요구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넣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전에 공천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 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발족하게 될 공간에 대한 독립성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준석 전 대표 측근들도 뭐 창당 가능성을 100%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참여 가능성도 뭐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협에서 뭐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다는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어제 또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멀리 가 있긴 하지만 그 다시 뭐 회군할 가능성, 회군하게끔 할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제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최 전 수석에게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혼자 공천받고 혼자 당선되고 네.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림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만약에 잔류를 한다면 공천받고 출마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 되지만 예. 이준석 대표의 이제 소위 말해서 함께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거기는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 허은하 의원 같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신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은 뭐 지분인데,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이 아주 국민의힘을 꽉 잡고 있는 집권 여당인데 용산에 의해서 꽉 잡혀 있는 그런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틈새를 풀고 세력으로 다시 국민의힘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전제돼 있지 않나 싶고요. 그게 이제 저는 선대위원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선대위원장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이준석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의 활로를 같이 열어주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향후에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뭐 기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까지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밑에서 뭔가 제안이 계속 오간 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속성을 잘 알 거예요. 저희 당의 속성을. 저희 당은 계파가 없어요. 옛날에는 친박 비박 해가지고 좀 있었지요. 그 이후에는 계파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있질 않아요. 사실 계파가 있다고 한다면 친윤이죠, 전부 다. 친윤이죠. 전부 다 이제 친윤이다.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뭐 반윤으로 돌았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집권 여당이잖아요. 옛날에 뭐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는 비교적 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나
또 개혁적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예.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지분을 인정하거나 뭐 준다고 하는 것은 전 그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네. 수도권 같은 데서 개혁적인 인물 또 예를 들면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젊잖아요. 또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영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천 가가지고 호남에서 지역 나온다고 감정을 준비하지 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감정을 타파하겠다고 이런 도전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계파에 상관없이 줘야 될 사람들일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무슨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말씀하시죠. 요구가 아니고요. 항상 여당은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잖아요. 여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특히 2006년도 이후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야말로 뭐 땅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저격하고 하는 게 유행처럼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그 그늘에서 네. 선거를 치르거나 여당 못하겠다 하면은 좀 어렵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고 임기 말도 4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죠. 마치 지금 국민의힘은 고민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그 지지율을 믿고 총선을 치를 거냐. 근데 뭔가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예. 혁신 카드도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혁신이도 띄우고 뭔가 모색을 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 그늘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준석의 틈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분 요구가 아니고 거대한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왜 하필이면 이준석이 대구냐. 예. 신당 만들어서 나가면 물구나무 서서라도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 입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친정 국민의힘의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데서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보수의 본산이고 국민의힘의 혈맥과 같은 심장과 같은 대구에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권이 이 후반부로 갈수록 저희는 뭐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레임덕이 오고 국정 영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여당도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때 대구에서 당선된 이준석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된다고 보고 대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분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힘 미래의 어떤 정치 역학관계, 미래 정치를 놓고 이준석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잔류를 하려면은 변화를 해라. 잔류를 시키려면.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신당에서 대구 나가서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어오겠다. 이런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단순 지분 요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를 중심으로 말씀해 해서 보수 쪽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0%대의 네.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이 분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끌어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돈을 풀면 돼요. 정말 인기 영합주의로 가가지고 돈을 많이 푼다든지. 네. 두 번째, 여러 행사를 통해서 이런 쇼를 좀 한다든지. 뭐 이미지 정치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능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경부고속도로 논다고 할 때 YS나 DJ 같은 경우 다 들어 누웠습니다. 무슨 고속도로냐고. 포항제철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을 가지고 한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에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산업화를 하면서 이런 원칙을 지켰던 게 대구란 말이죠. 여기에 가가지고 신당을 하거나 공천을
이준석 네. 대표가 신당으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나?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단순히 뭐 지분 요구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도 이준석 대표가 지분 요구를 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봐요. 오히려 역할에 대한 더 중심을 둘 거라고 봐요. 역할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은다고 한다면 가서 무슨 역할을 해서 본인이 장소로서 뛰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누구누구를 천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승리가 절박하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1번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공관위에서 그것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 이준석 전 대표와를 얘기를 좀 하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전 대표는 앞서 그 대구를 찾았던 자신보다 앞서서 대구를 찾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 장관이 대구를 출마할 가능성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고관대작이란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한 장관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성일종 의원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는 좀 좋은 말만 한다 뭐 이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뭔가 좀 훈수를 두는 듯한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미래에 경쟁할 사람에게 좀 잽을 미리 좀 날린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견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 충돌할 것도 없을 거고요. 예. 아마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이 이제 청년층이라고 본다면 한동훈 장관도 청년층이 많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은 전통적인 보수층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 같은 보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될 때에 예. 그때 우리 당이 반드시 혁신을 통해서 이 올드한 정당에서 새로운 정당의 예. 이미지로 가야 된다고 할 때에 전통의 보수들이 젊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당의 이미지 혁신을 하자라고 이미지 혁신. 표를 예. 준 거거든요. 그 힘이 없었으면 우리 이준석 대표가 못 썼지요. 그러한 보수의 에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는. 예를 들어서 청년층만 지지를 했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대표가 됐을까요? 못 됐을 거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이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일부 견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재성 전 수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전 대표하고 이제 한 장관을 향해서 뭐 경쟁할 수 있다,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총선이 돼서 이제 링 위에 같이 올라갔을 때 어떤 구도가 좀 형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것도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막상 나가서 신당을 만들면 이준석 대표 스스로의 어떤 당선 여부하고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표를 이제 잠식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현재 이준석 대표를 놓고 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면 동지가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 잔류를 전제로 예. 한동훈 장관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조사상으로도 한동훈 총선 출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가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총선은 중도 확장성이거든요. 이걸로 승부 보는 건데 예.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 물음표가 붙어 있다고 보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독자 살림을 차려서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 허벅지살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부가. 수도권 같은 데가 좀 그렇습니다. 위험하다는 그래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건데, 한동훈 장관하고 지지층이 뭐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은 확연히 달라요. 한동훈 장관 이 지지도 분포를 보면, 예. 20, 30대에서는 별로예요. 젊은 층 별로고, 특히 30대 여성, 이쪽으로는 별로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에 크게 소구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층,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종의 이제 떠오르는 별처럼 그렇게 예. 지지층이 모이고 있는 거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확장성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당에 잔류한다면 한동훈하고 나하고 같이 끌면 총선 돌파될 수 있겠지 않나. 이거를 개혁적 행보를 하면 동지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그 총선 역할론에 있어서는 한 장관의 어떤 젊은 이미지 여기에 기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최 전 수석께서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네.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중도층과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한 확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견제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잔류를 하고 당에서 함께 큰 꿈을 꾸려면 저희 당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한동훈 장관이 됐든 또 누가 됐든 이러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좋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동훈 장관 또한 굉장히 좋은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은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정면 승부를 할 거예요. 어디 대구 같은 데 가가지고 기웃거려서 이기기 쉬운 데 가서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던지더라도 저는 수도권에서 제대로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말 그 점은 좀 이견이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소위 이제 험지, 민주당 황금지역구 이런 데서 승부수 던지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고 그것도 이제 총선 출마를 하는데 개인 출마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돌파에 한동훈 카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역할론까지 가지고 총선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뭐 선대위원장이든 무슨 자리냐 아니면 본인 출마 자체가 그런 역할이냐. 근데 두 개 다거든요. 그런데 험지에 출마해서 배지도 못 달고 이런 리스크들은 다 제거하고 역할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출마는 아닌 것 같은데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혹은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황금 지역구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그 처지와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30일 그러니까 이 목요일에 당 주류의 희생을 담은 혁신위 권고안, 이제까지 권고안이었는데 이걸 정식 안건으로 해서 의결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 이뤄진 이후 이제 김 대표의 윤심 발언도 나왔는데 자, 이번 주 지도부 혁신위 간에 뭔가 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번에 이미 예고를 했지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또 의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뭐 저는 작동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혁신위 안을 저는 지도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아주 엄중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압박을 좀 심하게 받고 있잖아요.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그 본인 지역구에 가서 의정보고회도 열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김기현 대표는 결국은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 정리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요. 김기현 대표가 독자성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5등하던 사람을 용산에서 만들다시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하던 후보들 전부 주저앉힌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자기 영향력,
자기 독자성, 자기 자산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같은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대표가 그걸 안 한다? 그렇다고 신당을 만들거나 대통령의 뜻에 이 반기를 들 수 있는 자기 능력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 의지도 자산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울산에 가서 그 간 행보가 지역구를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지역구를 메시지? 정리하는 수순으로 정리하는 수순이다. 예,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대표님은 대단한 장수에 대권 반열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4선을 했지요. 광역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부정선거 사건의 피해자예요.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올라오셔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분이고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뭐 당대표까지 왔는데 더 이상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겠나. 정말 당이 갖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한 분이시고 예. 대권 후보로서의 손색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여러 가지 이 행로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지요. 너무 지금 이렇게 현재 심하게 압박하는 것도 좀 문제다 이런 지적도 그냥 있더라고요. 좀 시간을 드리면요. 대표님께서 알아서 하실 분입니다. 조그만 거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릇이 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혁신안도 좀 보실 거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본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선을 좀 승리로 이끈다거나 좋은 결과를 좀 내는 그런 좀 목표는 없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강서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뭐 김기현 대표가 잘못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는 여권 전체에 대한 사령탑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승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거 이렇게 연연하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김기현 대표를 좀 압박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인유한 혁신위 뒤에 있는 누군가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낸 이런 측면은 없다고 보십니까? 울산 행보라든가 내놓은 메시지 일련의 메시지들이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해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의정보고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뭐 잔류를 하든 거기를 떠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걸 그렇게 확대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혁신위에 안이 들어오면 대표께서도 굉장한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하시겠죠. 그럼 이번 주 목요일 날 혁신안이 좀 의결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슈화가 되면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통해서 그 대답을 내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그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을 출범했고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당을 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성 지지층과 이들의 기대는 팬덤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사당화 비판론이 다시금 제기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민주당은 당무위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에는 그 강성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비명계 쪽에서 반발이 나올 텐데 굳이 총선을 앞둔 상황, 전당대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를 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긴 합니다. 대의원의 표 가치하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하고 너무 불균형적이다. 민주당이 전 세계 지금 정당들이요, 이 디지털 융합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정당 민주주의의 한계, 이 한계 때문에 급속하게 당원들이 줄어왔어요. 우리가 부러워했던 독일의 3인당이라든가 기민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급속하게 늘어왔던
최근 몇 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0,000에서 15,000명. 근데 권리당원은 한 7, 8배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가성이 안 된다 해서 권리당원의 비율 확대, 이것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정치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피해의식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또, 이 권리당원 이 비율이 늘어나면 소위 말해서 이 권리당원 때문에 이제 당권도 도전 못하고 네. 그러면은 계속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는 쪽만 이 당대표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무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대의원의 숫자, 그야말로 대의원 아닙니까? 권리당원 당원 숫자가 늘었으면 대의원 숫자를 늘리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국이 짜면 이 물을 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예민한 시기에 저것을 제기하고 추진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는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방법이 있다면 대의원 숫자를 늘리는 거죠. 하지만 그 향후 혹시 모를 그 리더십 공백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어떤 안전판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하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일을 해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재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게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의원이나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 대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그러잖아요. 옳은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대한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사당화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런 오해, 이러한 어떤 일을 해도 이 일로부터 본인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아마 지금 저희 당이 쇄신을 해가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쇄신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본인 보호가 1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이재명 대표의 이 운신의 폭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총선 관련 상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김규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도 동시에 교체한 건데 그 배경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사실상 경질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 의원님. 원래 정권이 바뀔 때는 늘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갈등들이 표출되고 때로는 뭐 투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좀 혼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지요. 이제 국정원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1기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외교 관계라든가 한미 보건, 한일 관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1기 체제를 종료하고 새로운 탕평의 개념에서 새로운 2기 체제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실의 개념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한테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1기 체제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2기를 가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2기 체제로 가라. 이거 누가 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사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사를 둘러싸고 이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이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그래 왔단 말이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인사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전 정부 뭐 이 지우기 이런 인사를 너무 세게 단기간에 대량으로 했단 말이에요. 작년 9월에 1급 27명 대기 발령시키고 12월에 뭐 무대기로 또 2급을 대기 발령시키고 근데 정보기관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잖아요. 국정원장을 바꾸는데요. 지금 김기현 국정원장을 내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국정원장을 바꿨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하루아침에 물러났는데 후임이 없어. 그게 공백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국정원장을 날리고 국정원장 후임을 아직 내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인사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에 있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차장은 지금 또 1, 2차장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는 국정원장을 먼저 대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1, 2차장을 바꾸더라도 바꾸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김기현 국정원장을 털어내고 권력자에 가까운, 대통령에 가까운 누군가가 국정원장을 또 노리고 이런 인사사달 플러스 알파의 상황을 지금 알겠습니다. 만들어간 것이다라는 해석을 송 의원님 하는 마지막으로 거죠. 짧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1, 2차장이 내부 사람들이에요. 내부에서 크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측면을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고, 예. 국정원장이 외교관이어서 가셨다가 이번에 이제 물러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 2차장의 조직의 내부의 여러 의견을 다 듣고 해서 네. 원장을 제대로 세우는 과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